잠시만요. 자, 그래 판구론의 정립 과정을 봅시다. 그래서 판 구조는 뭐냐? 우리가 여러분 1학년 때 자, 우리 직권을 공부하면서 직은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제일 껍질 부분이 뭐냐? 지각. 그다음에 그 밑에 멘틀. 그리고 외행, 내액 있죠. 혹시 여러분 지각하고 그 멘틀하고 혹시 두 개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기억나요? 멘틀이 제일 명틀이 제일 두껍지, 그치? 대략 2,900km야. 아, 혹시 지구 반절이 얼마지? 지구 반지름. 지구는 공이잖아. 공의 반지름 얼마야? 6,400km. 있잖아. 두 가지가 있어. 지구과학을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첫 번째.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뭐가 나온다? 지리, 지명이 많이 나올까, 적게 나올까?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 첫 번째 파트는 진짜 많이 나와요. 나중에 그 예보다 정신 못 차려, 진짜.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게 지리, 지명이 좀 어렵다 하면은, 제가 나중에 정리해 줄 거예요. 지도들 다 정리해가지고, 또 프린터로 더 뽑아줄 생각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익히는 좋아. 왜냐면은 우리나라 지형도 지리 지형도 많이 나오고 그 외국의 그 산맥 같은 거 이름이 많이 나와. 근데 솔직히 한 번도 안 들어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낯설 거니까 그것들을 한번 여러분이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한번 좀 잘 익혀보세요. 왜냐면 지리 지명을 많이 나와. 그래서 지리, 특히 세계 지리나 세계 지리 파트하고 좀 연관성 있는 것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지구 어떤 거리 개념이나 그런 것 좀 이해해야 돼요. 아까 제가 지구 반지름은 6,400km. 근데 멘틀은 2,900km로 엄청나게 제일 두껍고, 그 다음에 제일 얇은 건 뭐죠? 지각이죠. 지각이 여러분, 그 대륙 지각하고 그 내륙 지각, 해양 지각하고 나눠진다 그랬지? 대륙 지각의 혹시 평균 깊이, 그 두께가 얼마인 줄 기억나요? 30에서 40km. 그리고 해양 지각은 3에서 4km. 이 정도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거를 안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건데,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중학교 때 이미 공부를 한 내용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대륙, 즉 지각이, 자, 우리가 5대양 6대주가 있죠. 그죠? 그래서 한번 저 써볼까요? 여기 있다. 5대양 6대주 해가지고, 자, 5개 대양, 어디죠? 5대양? 태평양. 그죠? 대서양, 인도양. 3개밖에 없는데? 어디에요? 2개 더. 오세아니아. 북극해, 남극해. 이렇게 5개 큰 나라가 있고. 자, 우리 모두 6대주가 있잖아요. 6개 대륙. 대륙의 그 기준이 뭐죠? 뭐보다 크면 대륙이에요? 혹시 아는 사람? 대륙. 대륙하고 섬하고 이게 좀 구분이 애매하잖아. 그래서 우리 보면은, 여기 어디냐. 여기 커서가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무슨 섬일까요? 그린란드 섬, 알죠? 들어본 적 있죠? 그린란드 섬보다 크면은 무조건 뭐냐면은 대륙. 작으면은 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있다. 북미, 남미, 그리고 여기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하고 아시아는 이어져 있죠, 그렇지? 그래서 유라시아라고 보통 부르고, 그리고 여기 최근에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오는데, 오세아니아 대륙, 호주 대륙이라고 얘기했죠. 이게 6대륙에 있어요. 그래서 이 대륙이, 이렇게 지금은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으로 떨어져 있지만, 옛날에는 어땠을 것이다. 이게 하나의 대륙으로 붙여졌을 것이다고 하는 게 가장 이제 쉽게 말하는 대륙 이동성이다. 컨티넨탈 드리프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5대양 6대주가 지금, 지금 현재 오른쪽 같이 보이는 것처럼, 여기 있다. 오른쪽까지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으로 떨어져 있지만 요거를 특히나 어디가 이제 더 이상적이냐면요. 어디냐? 여기 있다. 자, 여기 보면은 남아메리카의 이 지금 동쪽 해안하고 아프리카의 여기 서쪽 해안 이렇게 보면은 딱 이게 정리 잘라가지고 붙이면 딱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옛날에는 설마 저 대륙이 하나도 합쳐지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게 뭐다? 바로 대륙 이동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누가 이제 주장했다고 나와요? 베게너가 주장했다고 나오지. 베게너가 원래는 독일의 기상학자예요. 그런데 이제 그 베게너가 주장하기 이전에도 이미 사람들은 저거 지도를 보니까 옛날에는 저 대륙이 하나로 붙여져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을까 안 했을까?
했습니다. 당연히. 지도를 보고 이렇게, 이런 의문을 안 가진 사람이 없었어.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백인어도 마찬가지였지만은, 뭐가 문제였으면, 그럼 왜 그렇게 됐는가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었다? 없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잘 안 먹혀 들어갔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백인어 이전에도 대륙이 한 덩어리에서 갈라져 이동했을 것이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1912년에 백인어가, 기상학자 백인어가,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하면서 대륙 이동설을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커서가 안 돼서 미안해요. 자, 이렇게 대륙이 하나로 합쳐진 때가 있었다. 그래서 이 대륙을 뭐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까? 판게아라고 이렇게 붙였죠. 판게아가 우리말로 뭐냐면은 초대륙, 하나의 큰 대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혹시 그 다음에 나오는데 여기 판게아를 둘러싸고 있는 바다 이름 혹시 알아요? 혹시? 있을까 없을까?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고대 태평양에 해가지고 뭐라 하냐면, 판탈리사라고 불렀습니다. 판탈리사. 그게 옛날에 그 태평양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이 판탈리사가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판게아가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북아메리카, 아시아, 이렇게 하나로 합쳐질 때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무슨 이런 대륙 이동설이야. 그럼 이제 백인은 그냥 감으로 그냥 저게 그냥 하나도 합쳐졌을 거야 라고 한 게 아니죠. 네 가지 중요한 그 근거를 제시를 했다 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미안해요. 자, 그래서 백인어가 왜 그러면은 이것을 주장할 수 있었냐? 옛날에는 옛날에도 대륙이 하나로 합쳐졌을 것이야 라고 생각했지만은 제대로 된 근거를 제시 못했다는 거죠. 하지만 백인어가 어떤 근거를 제시했느냐? 죄송해요. 자, 첫 번째, 현재 해안선의 모양, 그리고 화석의 분포, 지질 구조, 빙하의 흔적, 이 네 가지를 이제 중심으로 했는데요. 첫 번째 보면은 해안선 모습이에요. 당연히 이거 가장 먼저 나오겠죠. 남아메리카 여기 동해안하고 아프리카 서해안을 이렇게 딱 보면은 딱 이렇게 오른쪽 보는 것처럼 딱 이렇게 마치 종이 자르기 합친 것처럼 딱 맞아 떨어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옛날에는 남아메리카하고 아프리카하고 합쳐질 수밖에 없었어 라고 이제 그 백인어가 얘기한 거죠. 자, 그리고 이 두 번째는 고생물 화석의 분포 연소성인데 이제 화석이 좀 많이 나오겠죠. 당연히 지구 과학이니까. 그래서 이 파트가 다시 이야기하면은 원래 무슨 분야가 되냐면은 일단은 먼저 지구 물리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나와요.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 지구의 역사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게 이 첫 번째 단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오른쪽에 지금 어떤 화석이 있냐? 메소사우루스. 여러분 혹시 사우루스가 부르면 다 뭡니까? 그렇지, 공룡이야. 사우루스는 뜻이 뭐냐면 공포스러운 용이다. 우리 그 한자어로 똑같아요. 여기 도마뱀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사우루스가 들으면 공룡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글로소프테리스 해가지고 식물화석, 이것들이 이렇게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그리고 여기 호주에도 있더라. 그런데 이게 만일에 지도를 잘라가지고 다 붙여버리면은 어떻게 된다? 이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그 분포가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의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야, 똑같은 화석이 남아메리카에도 나와, 아프리카에도 나와, 호주에도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을까?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 공룡이 뗏목을 타고 이 남아메리카를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어. 근데 그거 좀 무리죠, 그죠? 근데 식물은 또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이 백인어는 이 지도를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키노사우루스 그리고 나스트로사우루스 이렇게 이런 화석들이 연속적으로 남아메리카, 남극,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이렇게 연속적으로 분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무조건 대륙이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화석이 연속적으로 이게 땅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그 화석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지질 구조의 연속적이다라고 해가지고 솔직히 여기서 뭐가 많이 나오냐? 산맥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한국에서 우리 한반도에서 가장 긴 산맥이 무슨 산맥이야? 알아요? 태백산맥이잖아. 우리
동해안을 완전히 그 위에서 아래로 이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산맥 중에서 이제 그 북아메리카하고 유럽하고 있는 산맥지 보면요. 자, 오른쪽 보면은 자, 여기 에팔레치아 산맥이라고 혹시 보입니까, 지금? 보이죠? 에팔레치아 산맥은 어디 있냐면은 그 우리 그 미국 북동쪽, 그러니까 뉴욕, 필라델피아, 워싱턴 그쪽에 있는 그쪽 북동쪽을 이렇게 가로지는 산맥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쪽 그 사하라 위쪽에 우리 아프리카에 사하라 사막 있잖아. 그쵸? 사하라 사막. 그 사하라 사막의 여기 사하라 사막인데 그 위쪽에 있는 산맥이 뭐냐? 아틀라스 산맥이라고 있어요. 그 아틀라스가 혹시 영어로 무슨 뜻인지 알아요, 혹시? 아틀라스. 원래 아틀라스가 어떤 그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그 그리스 신화에서 이렇게 땅을 이렇게 쳐받치고 있는, 받치고 있는 거인의 그 이름이 아틀라스야. 그러니까 이것을 무슨 의미를 하냐면은, 아틀라스는 지도, 즉 지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 그 여러분 나중에 뭐 인터넷에 찾아보면 아틀라스 하면 뭐가 나와요? 지도책이 무조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아틀라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좀 보이십니까? 자, 여기 그린란드 보면은 그린란드하고 여기 노르웨이 쪽으로 가는 무슨 산맥? 스칸디아 산맥도 있고. 자, 여기 보면 피레네 산맥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피레네 산맥. 그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산이 알프스 산맥 있죠. 그 알프스 산맥하고 스페인하고 프랑스를 경계를 가르는 산맥이 바로 피레네 산맥이에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 에팔레치아 산맥, 스칸디아 산맥, 피레네 산맥들이 다 어떻게 됐다? 연속적으로 뭉쳐져 있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 연속적으로 뭉쳐져 있는 것은 지도가 땅이 붙어 있지 않고서는 이게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예전에 땅은 어땠을 것이다? 저 산맥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의 그 지형으로 붙여졌을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거죠. 자, 그리고 빙하의 흔적으로 보면요. 자, 세 번째죠. 빙하는, 여러분 혹시 빙하의 뜻이 뭔지 혹시 알아요? 빙하? 빙하. 빙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엄청나게 큰 얼음산이 생각나죠. 여러분, 그 느낌에는. 근데 그거는 빙하가 아니고 빙산이에요, 빙산. 빙하는 뭐냐면은, 이거 진짜 설명하기 좀 애매하게 뭐냐. 이 빙하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빙하는 말 그래도 이 강에 물 대신에 뭐가 흐른다 생각하면 그 얼음이 그 완전히 그 강을 흐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얼음이 이 강 줄기를 따라 흐르면서 얼음은 엄청나게 무겁고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얼음을 따라 주변 지형이 움푹 파인 형태로 가는 게 빙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강하고 똑같은 그 구조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남극이 지금 중심에 있잖아요. 여기 보면요. 남극이 중심에 있는데 이 남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빙하들이 이렇게 방사형으로 있는데 이 빙하가 남극에만 있는 게 아니라 빙하 흔적이 남극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남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 거의 중심부까지 가고 그리고 인도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까지 이렇게 붙여져 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어떤 기후예요? 추운 기후입니까? 아니면 따뜻한 기후입니까? 뜨거운 기후입니까? 열대 기후잖아, 그렇지? 굉장히 뜨거운 기후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아프리카나 그 인도나 남아메리카에 빙하의 흔적이 나타나는 것은 지금도 빙하가 당시 엄청나게 추웠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고 예전에는 땅이 남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붙어 있었는데 이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가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이 빙하의 흔적을 가지고 남게 됐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의 흔적이다? 당시에는 땅이 한꺼번에 붙여져 있었는데 점차적으로 분리가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과 같은 빙하의 흔적만을 가지고 이 대륙들이 분포가 하게 됐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여기는 네 가지 근거를 가지고 대륙이 이동했다. 예전에는 완전히 붙여 있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떨어져 있으면서 지금과 같은 모습을 나타냈다. 첫 번째보다 해안선이 특히나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해안선이 일치하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당시 분포하던 화석의 연속적인 분포가 딱 붙여보면은 연속적으로 분포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지질 구조가 북아메리카 그리고 유럽에 있는 산맥들의 여러 가지 연속적인 그 지형이
붙여있지 않고선 붙여있다고 설명하지 않으면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극을 중심으로 분포를 했던 빙하의 흔적들이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인도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에도 분포가 가능했다. 이것은 봐도 옛날에는 땅이 붙어있다가 지금은 점차적으로 이제 분리가 됐다. 어차피 여러분 이거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다 했잖아, 그렇지? 중학교 1학년 때 다 공부한 거야. 그래서 그때 기억을 일깨워주면서 점차 이제 더 어려운 것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다? 이걸 인정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지. 당연히 못 받았습니다. 왜? 야, 설명 그렇듯해. 야, 정말 당신 정말 말하는 게 설명하는 게 너무너무 정말 이해가 되는데, 야, 그러면 내가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럼 저렇게 땅이 움직이게 된, 대륙이 이동하게 된 원동력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했다 안 했다? 대답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은 정말 그럴싸하지만 도저히 당신이 그걸 설명하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게 당시의 분위기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본 것처럼 발표 당시에는 그 원동력, 즉 에너지원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지 못해서 지지를 받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하나가 또 틀린 거 뭐냐면은 여기 이제 책에 안 났어요. 여러분 이제 땅이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공부하냐면은 산이 움직이면서 1년에 몇 센치씩 아주 천천히 움직인다고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솔직히 벽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루에 거의 몇십 센티미터씩 움직인다. 그러면 뭐 1년에 50cm 움직이고 2년에 100cm 움직이면은 그 땅의 움직임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어마어마하게 잘 보이겠죠. 하지만 지금 관측해 보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움직이지는 않더라 라고 하는 게 밝혀졌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베게너의 이 대륙 이동설은 어떤 의미가 있냐? 비록 당시에는 지지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 대륙 이동설로 인해서 우리가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설명하는 최초의 움직임이다. 최초 이론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바로 보이는 1920년대 후반에 홈스가 주장한 멘틀 대류설이 나오죠. 이것도 이제 나오긴 했는데, 사실 이제 참고적으로 이 홈스라는 과학자가 어떤 과학자냐? 여기 잘 안 나왔잖아요. 홈스라는 과학자는 방사능 붕괴열, 즉 여러분 이제 절대연대 측정법을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방사능 우라늄이 나중에 뭘로 이제 붕괴가 하냐면은 나무로 붕괴해요. 그것을 이제 밝혀낸 과학자가 누구냐? 바로 홈스라는 과학자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뭘 측정할 수 있어? 지구의 나이를 측정할 수 있게 됐어. 그래서 이 홈스라는 과학자는 대략 이걸 가지고 지구의 나이는 약 16억 년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이게 주장을 했던 과학자였어요.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과학자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나온 것처럼 뭘 주장했냐면은 멘틀레에 있는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 그리고 붕괴열, 그리고 지구 중심에서 나오는 열로 인해 가지고 멘틀 상부하고 하부의 온도 차이가 생긴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생기냐? 상부와 하부의 온도 차이 생기면은 무슨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대류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근데 홈스는 또 어떻게 주장했냐면은, 여러분 멘틀은 상태가 고체입니까, 액체입니까? 네? 멘틀. 어떻게 공부했죠, 우리? 멘틀은 고체지, 그렇지? 고체야. 우리 외핵만 액체죠, 그죠? 근데 홈스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 멘틀은 뭐 것이다? 액체일 것이야. 우리가 좀 다르잖아, 그치? 멘틀은 액체인데 상부와 하부의 온도차가 있기 때문에 뭐가 발생해? 대류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이 멘틀이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올 거야 라고 주장했던 게 홈스의 이론이야.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이 이론도 틀렸다, 맞았다? 틀렸죠, 그렇지. 왜? 지금 물론 나중에는 연약한 고체라고 이제 공부하겠지만 결국엔 고체니까 홈스가 주장했던 액체설은 이제 틀렸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대륙 이동설에서 더 한 번째 지나가는 단계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상부와 하부의 온도 차이 때문에 뭐가 일어났다? 열 대류가 일어났어. 그러니까 여기가 멘틀이 액체니까 위에서부터 멘틀이 엄청나게 올라와서 이 판들을, 이 지각을 이렇게 밀어낼 거야 라고 주장했던 게 누구다? 홈스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그래서 멘틀 대륙이 이동하는 것은 그 밑에 있는 멘틀이 대류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 홈스도
결국에는 이제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 뭐냐? 바로 결정적인 왜 그럼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반론을 했을 때 대답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왜냐면은 왜 그거를 발견할 수 없을까요? 이게 멘틀의 대류 이동 때문에 이론을 세웠는데 그거를 이제 실제적으로 그렇게 된 거라고 말을 못했어. 왜 그랬어? 간단합니다. 당시 땅속을 알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습니다. 땅속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이렇게 될 것이라고 모델만 세워놨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액면 그래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론하고는 그래도 굉장히 근접한 이론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요, 밑에 그림 보시면은 여기 좀 센시 안 보이네. 자, 가운데서 멘틀이 상승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발산돼 가지고 대륙 지각도 같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된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게 밀어내 가지고 완전히 발산되니까 한쪽에서는 다시 어떻게 된다? 죄송해요. 포커 때문에. 나오죠? 자.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제 가운데서 밀어 올린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밀어 올려지면은 계속 확장만 되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결국 어떻게 된다? 반대편에서는 멘틀이 이렇게 하강하면서 다시 판도 같이 그 지각도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던 거죠. 그게 바로 홈즈의 멘틀 대류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이 멘틀이 상승하는 것은 새로운 화산섬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새로운 해양 지역도 만들어질 것이야. 그리고 이게 멘틀이 하강하는 이게 완전히 들어가는 곳은 완전히 이게 섭입해 가지고 딱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깊이가 굉장히 깊은 해구가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이게 예상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아까 본 것처럼 이 홈스의 멘틀 대류설도 뭘 설명을 못했다? 땅속이 즉 우리의 밑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직 몰랐기 때문에 정말로 진짜인지 아니면은 사실인지 아니면은 사실이 아닌지를 실증을 못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것을 실증하는 기술이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해양 지형 탐사다. 해양 지형 탐사인데요. 자, 이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해저를 탐사하는 장비하고 기술이 크게 발달하면서 해저에 대한 정밀한 탐사가 가능해졌는데 왜 그게 가능해졌냐면요. 여러분 혹시 그 2차 세계대전 중에서 독일이 주도 바닷속에서 활용했던 그 잠수함 혹시 알아요? 유보트라고 있습니다. 유보트라고 해가지고 이 연합군들이 엄청난 함정과 그 선박을 이용해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우리는 잠수함으로 얘들을 좀 물질러보자 해가지고 엄청난 많은 잠수함을 이제 운영을 했었어. 그런데 이 연합군도 어떻게 해야 돼? 쟤들 때문에 상성이 너무나 피해가 커요. 그러니까 이 레이더라는 기술을 가지고 레이더 기술 그리고 음파 탐지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이 잠수함을 찾아내야 돼. 이런 기술을 이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음파 탐지 기술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다른데 그 기술을 써야겠죠. 그래서 음향측신법을 해가지고 해수면에서 발사. 자 보세요. 오른쪽 보면은 여기 해수면에서 이렇게 발사를 합니다. 발사를 하면은 이렇게 음파를 이렇게 발사를 하게 되면은 어느 해저 지형에 딱 닿게 된다. 그럼 해저에서 다시 어떻게 됩니까? 반사가 돼가지고 다시 그 배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이 해저의 깊이를 잴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해수면에 발사된 음파가 해저면에 반사돼 가지고 되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해 가지고 수심을 알아내는 방법이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오른쪽에서 발사를 했다. 근데 점점 깊어지면은 어떤다. 다시 반사돼 가지고 돌아오는 시간이 이전보다 더 길어졌다. 그러면은 그 지역의 깊이는 굉장히 깊다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음파의 왕복 시간이 길수록 수심이 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밑에 있는 식입니다. 우리가 수심이 이제 D지, 뎁스 해가지고 D. 이 딥스는 자 다시 보면은 이 D는 자 발사됐습니다. 발사해가지고 자 해저면에 닿았어요. 닿았다가 다시 반사돼가지고 옵니다. 자 이 시간이 10초다. 그러면은 자 여기가 가가지고 닿는데 시간이 얼마 되겠어요? 절반인 5초가 걸리겠죠. 5초가 걸리고 자 여러분 그 소리의 속도가 항상 같아요? 아니면 소리의 속도는 항상 같습니까? 아니면은 그 공기나 아니면은 물속에서 달라지죠. 서로 달라집니다. 그 달라진 속도, 즉 V를 곱해가지고 2분의 1 곱하기 T 시간 그 한번 가는데 전체 걸리는 시간 곱하고 물속에서의 음파의 속도를 구하면은 그 지역의 깊이를, 즉 수심의 깊이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은 그 예제 문제에서 다음 장 펼치면은 그걸 가지고 해저의 지형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이제 알 수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랬더니 자, 이런 이 해저형 지역 탐사를 전 지구적으로 한번 해봤더니 정말 해저에는 정말 많은 지형이 있었어요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보면요, 이건 아니고 여기 나오죠. 해저 지형이 나오죠. 수심을 측정해가지고 해저의 기복을 조사한 다음에 해저 지형을 알아낸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거는 굳이 이건 외우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은 계속적으로 한번 보면서 익히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외워야 될 용어가 꽤 많이 나온다. 특히나 그 1단원 같은 경우는 뭐 암석의 종류 아니면은 해저 지형 종류 하는 게 지형의 종류가 많이 나오니까 그걸 쪽으로 이제 반복해가지고 좀 익히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 대륙 있죠. 대륙이 있고, 대륙에서 오른쪽부터 시작해볼까요? 오른쪽에 시작해보면, 어디다 보냐. 오른쪽 보면 대륙이 있는데, 대륙에서 점차적으로 이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보면은 대륙붕이라고 대략 수심이 200m 정도 되는 완만하게 내려가는 지역이 있어요. 수심 200m. 그러다가 갑자기 쭉 꺾여 있는, 갑자기 급경사 지역, 갑자기 급하게 들어가는 지역이 있다. 거기를 뭐라 한다? 이름하여 대륙 사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륙 사면. 사자가 경사 사자니까 기울어진 면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대륙대는 뭐냐면은 다시 완만하게 떨어지는 공간이 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설명 보면은 대륙 사면 같은 경우는 경사가 비교적 급한 구간이고 저탕류, 물의 그 급격한 흐름 때문에 해저 협곡이 발달한다 나와 있죠. 그리고 대륙대는 뭐냐면은 완만하게 다시 떨어지는데 여기서는 위에서부터 이제 침식돼 가지고 오는 그 암석이나 여러 물질들이 쌓이는 저타감이 형성이 된다라고 했는데 보통 대륙대는 그 대서양에서 발달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쭉 가다 보면은 어디냐? 자, 대륙대에서 쭉 내려갑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떤 수위가 평탄하죠. 이것을 심의 평원이다. 그래서 보통 깊이가 수심 3km에서 6km 정도 되는 깊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미터로 따지면은 3000m에서 6000m 정도 될 수 있죠. 여러분 혹시 앞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한반도 지형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서해, 남해, 황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한반도 주변 바다가. 그러면 혹시 서해 같은 경우는 보통 몇 미터 정도입니까? 수심이? 안 살아. 서해. 그럼 일단은 서해는 얕을까요? 깊을까요? 깊어요? 한번 찍어보세요, 그냥. 서해. 중국하고 딱 맞닿는 부분. 엄청 얕습니다. 진짜 얕아. 대략 평균 수심이 100m에서 140m 밖에 안 돼요. 물론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깊은 그 깊이지만은 솔직히 그 다른 바다에 비하면 진짜 얕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땠어요? 옛날에 우리 그 빙하기 때는 소빙하기 때는 이 중국하고 우리 한반도하고 물이 완전히 빠져가지고 여기가 황해가 바다가 아니라 완전히 평원이었어요. 평원. 근데 이제 다시 물이 들어와가지고 빙하기 끝나고 다시 물이 들어와서 이제 바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얕습니다. 그리고 이거 남해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동해하고 서해하고 중간 지점 돼요. 동해 같은 경우는 오면 될까요? 동해
일단 답은 동해가 제일 깊어요. 동해는 보통 수심이 1000m 정도 돼요. 1000m. 그래서 굉장히 그 해저 지형이 좀 형성될랑 말랑 한 깊이 정도 된다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남해 같은 경우는 대략 사심이 500에서 600m 정도 된다 생각이 되는데, 어차피 대양은 아니니까 그 깊지는 않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태평양이나 대서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심이 3에서 6m는 3에서 6km는 거의 기본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자 이제 뭐가 나옵니까? 컷이 바뀌었네. 잠깐만요. 이건 할게요. 여기 보면은 해령 있죠, 해령. 해령은 이제 우리가 어느 구조에서 나온다고 공부를 했었어요. 우리 지난 작년에 그 이제 발산형에서 나온다고 공부했었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해령이 잠시만요. 됐다. 자, 발사형 경기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보통 중앙 대서양 해령 그리고 동태평양 해령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서 이제 그 마그마가 솟아 올라와가지고 이제 새로운 판이 형성된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자, 심해평을 가면은 여기 화산섬이 있고요. 요런 이제 화산섬 중에서도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우리 화산 중에 대표적인 화산섬이 어디입니까? 우리 그 태평양 중앙에 있는 하와이 섬 있죠. 거기는 보통 이제 열점이다 해가지고 지구 마그마가 일부 삐져나와가지고 생성된 화산섬이다 라고 이렇게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화산섬이 있고, 자, 이 평정화산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이 평정화산. 평정화산은 여기 화산섬처럼 원래는 이렇게 삐져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물에, 이게 바다의 대양에 침식돼가지고, 이 공우리가 이렇게 평탄하게 된 것이, 평정화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심해평원을 지나가지고, 자, 어디를 지나가냐? 해구가 있습니다. 해구는 당연히 엄청나게 깊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해구가 어디라고 알고 있습니까? 아시는 분? 별로 관심 없죠. 그렇죠? 여기 그저 알아놓으세요. 해구 중에서 가장 깊은 해구는 마리아나 해구로 해가지고 약 11km 정도 됩니다. 여기 약 11,000km 깊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거의 뭐 엘리베이터 산이 8,800m니까 엘리베이터 산도 들어가면은 잠길 정도로 굉장히 깊죠. 그래서 마리아나 해구가 들어있고 다시 올라와서 자 다시 대륙으로 이어지는데, 이 해구에는 이제 무슨 경계다? 나중에는 이제 해양판이 대륙판 사이로 들어가거나 대륙판이 해양 밀도가 낮은 해양판으로 들어가는 수렴형 경계다라고 이제 공부를 했죠. 이미 2학년 때 기억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아까 이제 이것만 하고 좀 쉴 건데요. 자, 음양 측신 자료로, 자 우리가 아까 음양 측신법을 이용해 가지고 해저의 전체적인 구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이 해저의 그 구조를 그 계산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자 했는데, 뭐 특별히 계산할 건 없습니다. 이미 계산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좀 여러분 보고 그 계산을 통해서 어떤 구조로 그 이루어지는지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과정을 보면요. 자, 그림은 태평양과 대서양의 ABC예요. 여러분 지금 ABC 지금 보입니까 지금? ABC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ABC 구역을 지금 수심을 다 그 측정하기 위해서 뭘 쳤다? 음양 측시법을 사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표는 각 해역의 직선 구간을 따라서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지점에서 수면에서 보낸 음파가 해점에서 반사되어 되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단 A와 B 해역의 지점 사이 간격과 C 해역의 지점 사이 간격은 다르다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보면은 자 보세요. ABC를 약 10구간으로 나눠 가지고 자 음양측시법 음사를 쏴 가지고 되돌아오는 시간을 다 계산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어디냐? A의 1구간 같은 경우는 왕복 시간이 7.15초, 2구간은 7.99초 해가지고 개수적으로 다 적어놨고, B도 자 1구간에서 왕복 시간이 1.45초 쭉쭉 다 기록했죠. C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계산하냐? 아까 우리 계산했을 때 계산식이 어떻게 됐어요? 2분의 1 곱하기 왕복 시간 T 곱하기
물 속에서의 음파의 속도 이렇게 곱했죠. 똑같이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음파의 왕복 시간으로 각 지점의 수심을 구한다. 그래서 음파의 속도는 나와 있죠. 초속 1500m다. 여러분 혹시 공기 중에서 그 소리 속도 혹시 알아요? 공기 중에서 약 한 470m 정도 됩니다. 초속. 근데 음파는 굉장히 빨라요. 자, 그래서 A 지점에서 A 지점 보자. 자, A 지점에서의 1지점, A 해역 1지점의 수심을 보면요. 2분의 1 곱하기 T 곱하기 V다.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7.15초 곱하기 초속 1500m 한다. 그러면 계산이 어떻게 된다? 5362.5m. 이렇게 나옵니다. 약 5.2km 정도 나오죠? 5.3km.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수심의, 즉 39관의 모든 수심을 다 계산을 한 게 바로 밑에 나옵니다. 여러분 계산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1구간에 5362.5m. 그리고 뭐 6구간은 7470.0m. 이런 식으로 다 계산해놨죠. 이걸 가지고 이제 밑에 보면은 그래프를 그려놨어요.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밑에, 그냥 앞에 거는 이제 계산을 다 했기 때문에 뭐 상관이 없고. 자, 그러니까 A 해역이다. A 해역이 지금 보이죠? 지금 A 해역. A 해역이 거의 어디 쪽입니까? 거의 지금 일본 쪽이죠, 지금. A 해역에서는 수심이, 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갔다가 5구간에서 엄청 높아졌다가 갑자기 6구간, 7구간에서 급격하게 이제 하강을 했죠. 그리고 다시 7구간에서 다시 상승해가지고 이런 그래프를 그려. 이쪽이 완전히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B구간, 근데 솔직히 이제 B구간이 좀 애매합니다. B구간이 제가 다른 데서 가르쳐 봐도 선생님 어떻게 이게 해령이에요? 라고 이제 하는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자, 1구간에서는 쭉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6, 7구간에서 이렇게 조금씩 올라갔죠. 자, 그리고 이제 C구간은 좀 확실해요. C구간은, 자, 1구간에서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올라가서 봉우리가 보통 하나, 여기 두 개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런 모양을 그래프로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 이 A, B, C 구간이 어느 지역이냐? 이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보시면요. 그 A 구간은 어디냐?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해구가 가장 깊다 그랬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마리아나 해구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서태평양 해역에서는 수심이 6000m 이상이다. 골짜기에 있는데 여기가 무슨 해구? 마리아나 해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구에서도 가장 깊은 지점을 뭐라고 하냐? 해연이라고 보통 합니다. 해연. 자, 그래서 여기는 무슨 구조라? 여기는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수렴형 구조다. 수렴형 구조로서 다시, 자, 해양판이 완전히 완만하게 삽입되는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거. 근데 이제 B하고 C가 조금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B 같은 경우는 완만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무슨 구조야? 라고 할 수 있지만은 여기는 어디 지역이냐면은 동태평양 해령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해령이 어떤 것이죠? 발산돼 가지고 판이 생성되는 곳이잖아. 그래서 여기는 판이 생성되는 곳인데 선생님 왜 이렇게 이렇게 잘 안 올라갔어요? 라고 하면 제가 답이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수심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여기는 동태평양 해령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동태평양이 그렇게 좀 굴곡이 있지 않아요. 반면에 이제 C해역 대서양은 굉장히 확실해요. C해역이 보면은 여기 한번 올라갔다가 쭉 다시 중간에 푹푹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갔어. 그래서 여기가 두 봉우리가 있는 발산형 구조, 이런 식으로 발산이 되는데, 그래서 이 움푹 들어간 지점 있잖아요. 움푹 들어간 지점이 보통 이거 뭐라고 하냐? 이러면요, 열곡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자세히 공부하니까 이것도 다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대서양 중앙해령이 분포한 지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저 보세요. 자, 그래서 그 지역이 어디 지점이냐? 다시 한번 제가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일본 있고 한국 있죠? 그리고 여기가 보면은 이렇게 지형이 쭉 이렇게 굴곡이 되는 게 보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쭉 굴곡이 되고 있죠. 바로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제 판의 이제 구조 모양을 할 수 있는데, 그 마리아나 해구는 대략 이 위치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표시한 부분에 여기가 세계에서 가장 깊은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자, 아까 여기는 B 지점입니다. 자, 지금 어딘지 보시겠죠?
그래서 이 B 지점이 어디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쭉 신락같이 이렇게 쭉 해가지고 쭉 내려가는 거 보이죠? 여기가 뭐다? 동태평양 해령이다. 딱 해령 모습 확실히 보이죠? 여기서도? 동태평양 해령. 그리고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은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이쪽 남아메리카 주게 해가지고 이쪽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가 뭐냐면 여기는 수렴형 구조예요. 이쪽으로 쭉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혹시 여러분 여기 무슨 산맥 혹시 산맥 이름 뭡니까 혹시 이쪽에 남아메리카에 아는 친구 안데스 산맥 안데스 산맥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발산이 된다. 그런데 바로 여기 옆에서 들어가는 구조로 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무슨 C가 뭐였어? 아니야 중앙 대서양 해령이야. 해령 중에서 가장 긴 해령입니다.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자 여기 지금 대서양이죠. 대서양에서 쭉 이렇게 이어지는데 여기 혹시 무슨 섬인지 아는 사람? 영국 위에 무슨 섬 있잖아요. 무슨 섬이죠?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를 딱 그 중앙에 걸쳐 놓고 쭉 내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지금 굴곡이 잘 보이죠? 어디까지? 거의 남극판까지 쭉 이어지는 게 중앙 대서양 해령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도를 좀 자주 보면서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들어요. 일단은 시간이 좀 됐긴 했지만 7번까지 그 115페이지 7번 있죠? 네, 그거 좀 풀고 확인하고 좀 씁시다. 네. 한번 풀어보세요, 한번. 그리고 저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 개념학의 문제 핵심 체크 있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 같이 푸는데, 문제 확인은 1번부터 합니다. 어차피 핵심 체크는 기본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봤어요. 다 하셨으면은 알려주세요.
하셨나요? 봅시다, 그러면은. 보고 실수할게요. 자, 1번. 대륙 이동설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O하고 옳지 않은 건 X 하세요. 현계화가 분리되어 현재 같은 대륙으로 분포했다는 게 확실히 맞습니까? 맞죠. 멀리 있던 대륙의 해안선 모양이 유사한 것은 대륙 이동성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맞죠. 그리고 대개는 대륙 이동설의 원동력을 감사합니다. 대륙 설명했습니까? 아니지. 설명 못해가지고 인정 못 받는 거죠. 자, 베게너가 제시한 대륙 이동성의 증거를 보기 있는 고르세요. 뭐죠? 니은 빙하의 흔적, 디귿 해안선의 모양 일치, 지질 구조의 연속성, 고생물 한석의 분포다. 그렇죠. 다음 대륙이 한 덩어리로 만들었을 한석의 분포입니다. 에팔레치아 산맥과 가장 유사한 지질 구조를 가지는 게 뭐였다? 아틀라스 산맥입니다. 왜냐 아틀라스 산맥하고 에팔레치아가 딱 붙어 있죠 지금요. 홈스는 대륙 이동성의 원동력을 멘틀 제도라고 했습니다. 했고 멘틀 대륙에서 상부의 하부에 무슨 차이? 온도 차이. 온도 차이를 해서 대륙이 난다. 왜냐면 멘틀은 액체니까 라고 생각했죠. 자, A와 B 중에서 앞으로 해양이 발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 어디죠? 아니지. A는 들어가는 곳이야. 들어가는 곳이니까 거기는 이제 소멸되는 곳. B는 다시 만들어지는 곳이지. 그리고 해구 발달할 가능성이 있는 곳은 들어가는 곳인 A가 되겠죠. 자, 음파를 발사할 때 해저면에 반사에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이 평균적으로 가장 긴 지역? 해구. 어디요? 해구. 왜냐면은 가장 깊기 때문에. 너무 쉽죠? 다음은 해안에서 외로, 바깥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해안 관측선이 음파 왕복 시간을 나타내는 겁니다. A와 B 중에서 왕복 시간이 A가 지금 8초고요. B가 대략 한 1초에서 2초 정도 되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깊은 곳은 어디다? A가 되겠지. A와 B 중에서 해령이 분포하는 것은 B가 되겠고. 그럼 A 지점의 수심은 몇 미터가 되겠습니까? 6,000m. 2분의 곱하기 4 곱하기 1,500이 되겠죠? 수심 3,000m 지점의 음파 왕복 시간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4초가 되겠다.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지금 2분이니까, 예. 10분까지 쉽시다. 10분까지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많이 피곤하죠? 이거든. 어떡하나, 뭐가 충전을 해놓고.